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요소인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구조와 수익 계정, 일단은 수익과 손익계산서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계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보고식 손익계산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이거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바로 재고 자산 쪽에 처분을 배울 때 물건을 매출하면 이 손익계산서에 제일 위에 매출액이 기록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전체 총 매출액에서 우리가 매출했던 상품이 반품이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걸 매출 환입이다. 자, 그 다음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 매출 애누리. 자,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거, 매출 할인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30일 중에 언제든지 갚아도 좋지만 너가 열흘 안에 갚으면 뭐 2%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정이 있었으면 매출 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요. 상품으로 보았을 때요. 상품의 T계정의 차변은 기초상품, 그 다음에 매입하면 상품이 늘어나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의 차변에서 증가. 자, 그러다가 팔다가 남았으면 대변으로 기말 재고액을 다음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매출된 상품에 대해서는 원가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재고액인데 이 상품 재고액 입력하실 때 혹은 상품 재고액 계산하실 때 매입액도 역시나 매입액도 순 매입액으로 계산한다 라고 했고 기말 상품 재고액 차감하시고 만약에 타계정 대체 거래가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렇죠.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돼서 사라지는 건 매출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차감하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순매출액으로 기록을 하고 마이너스 매출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총 이익이 나옵니다. 이 매출총 이익이 나온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요소들을 차감할 거예요.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떤 계정들이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빨리 암기하실 수 있도록 이 비료, 여, 과로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요. 물론 비로 끝나는 계정들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뭐 개발비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건 자산이죠. 자, 물론 개발비라는 자산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계정들이 비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접대비, 여비 교통비다 아니면 대손상각비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고요. 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 그 다음에 보관료 이런 것도 있겠고요. 여는 급여, 퇴직급여, 그 다음 과는 세금과 공과 이런 계정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감하면 나머지 영업이익,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자, 여기서 법인세 비용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뭐뭐 비용, 자, 근데 이제 뭐뭐 비용이라고 하면 이자 비용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뭐뭐 손실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손실들 말하겠죠. 자, 그 다음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항상 주의하시라고 하는데요. 그냥 대손상각비, 즉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뭘로 보고 있다? 영업 외 비용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시면 나머지 당기순 이익이 나온다 라고 해서 보고식 작성 순서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수익은 몇 가지냐? 자, 요 매출액 수익이고요. 그 다음 영업 외 수익이 수익 계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죠. 하나는 영업수익, 하나는 영업의 수익. 그래서 영업수익은 매출액이 되는 거고 아래 영업의 수익 있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네 가지는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네 가지가 비용 계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 수익의 인식이다. 그래서요. 판매 유형 수익 인식일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상품 및 제품 매출에서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용역 매출, 예약 매출은
장단기 진행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탁 판매, 시용 판매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이 위탁 판매, 시용 판매는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재고자산 파트 때 배웠습니다. 자, 만약에 공장 위탁자가 대리점 수탁자한테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매출을 해야 우리는 회계상 수익을 인식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상태가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팔아야 위탁자도 같이 수익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용 판매다라고 하는 건 매입자에게 야, 너 시범적으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도 좋고 나중에 결정을 해 라고 해서 물건이 나갔을 때 그때는 매출이 아니죠? 자, 그럼 언제 매출이에요? 상대가 나 이거 살게요 라고 얘기해 줄 때 그때가 매출이죠. 자, 그래서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나 이거 살게요 라고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자, 그 다음 상품권에 대한 판매. 자, 상품권을 팔았다고 매출 인식을 하지 않죠. 이 상품권과 관련해서 다시 이렇게 대금이 회수가 되면 그때 우리는 매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품권이 판매된 날이 아니다. 상품권을 가지고서 고객이 와서 실제로 물건이 사갔을 때가 매출이다. 자, 그 다음 정기구독이나 할부 판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할부 판매에 대해서 1년 이내에 단기단도 있겠고요. 1년 이상의 장기간도 있을 텐데요. 단기나 장기나 상관없이 물건이 인도된 날 수익을 인식합니다. 물론 이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을 원금이랑 그걸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현재 가치라든가 아니면 이자 상당액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려를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단기 할부가 됐든 장기 할부가 됐든 물건이 고객에게 인도가 되면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의 인식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재화의 판매입니다. 자, 재화의 판매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앞에서 이렇게 수익을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례들을 봤는데요. 이 사례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뒷부분에 이 재화에 대한 판매 큰 틀에서 회계 기준상 언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제공 인식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재화의 판매에 5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5가지에 대해서 보실 때 5가지 중에 2가지는 완전 재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3가지는 뒤에 있는 용역의 제공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어요? 일단 다른 거 2개를 먼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공통된 걸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재화의 판매는 어떤 거부터 있느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재화를 팔았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이런 분필을 팔았어요. 이 분필을 가지고서 내가 장난을 치다가 다쳤어. 자, 그걸 가지고 분필을 판매한 사람이 물어줄 필요가 있느냐? 자, 회계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뭘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물건에 대한 판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모두 다 구매자에게 이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건을 보냈을 때 수익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또 뭐가 있겠어요? 이런 분필을 내가 하나에 100원씩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500원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자, 그 차액에 대한 효익도 역시나 나한테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았다, 재화를 팔았다라고 할 때는요, 이 재화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모두 다 구매자에게 이전이 되면 우리는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재화라는 단어에다가 색깔을 좀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죠. 재화의 판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때고요. 재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뒤에 용역의 제공과 겹치느냐?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철저하게 재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문장이 이제 사지선다형이면 다음 중 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재화의 판매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 문장으로 보면 맞는 표현이지만 용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재화를 답하셨으니까 이런 거 오답이겠죠? 자, 그래서 재화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재화의 수익인식 기준이다. 자,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자, 내가 물건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든지 전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재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오답으로 낼 때는 그런 거죠.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꾸 오답이 나와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매출했다고 한다면 손익계산서 제일 첫 번째 자리인 매출액의 금액을 기록하셔야 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자, 파산한 친구한테 물건 팔아놓고서 매출을 잡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자,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즉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원가까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이 수익 인식 기준 5가지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될게요. 현금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럼 회계상 수익을 인식할 때 현금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대금에 대한 회수 기준일이 도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역시나 그런 표현이 없어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변에 제품을 매출할 때 외상으로 매출을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인식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외상으로 매출했어도 제품 매출, 즉 수익을 인식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요. 용역에 대한 제공입니다.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앞에서 재화에 대해서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같은 표현. 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시나 이것도 같은 표현.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 다음 4번에 이미 발생한 원가, 과거, 거래를 완료를 위해서 투입하여야 할 원가, 미래의 원가 모두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원가에 대해서 모두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네, 재화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 인식을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을 한다고 해요. 즉 작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 수익 인식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또 용역 제공의 수익 인식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 보니 이 진행률, 작업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은 회계직원으로서 자기가 40% 진행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누구는 50%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수익을 잡으면 40%만 수익을 잡을 테고 이 사람이 잡으면 50%를 수익으로 잡을 거예요. 자, 누가 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진행률도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겠더라. 자, 그 다음에 영업 수익을 결정할 때요. 앞에서 보고식 손익계산서 작성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이 매출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반품 거래, 하자 거래들 있죠. 자, 그럼 반품 하자 거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자, 계정을 어떻게 쓸 거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애누리와 그 다음에 반품이 돼서 돌아오는 환입은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할인은 따로 쓰는데요. 코드 번호를 나중에 실습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보면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두 가지가 있고요. 물론 둘 이상도 있어요. 그 다음 매출 할인도 꽤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 상품 매출이 들어오면 여기에 매출 애누리 및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까지는 모두 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정이고요. 그 다음 제품 매출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거나 아니면 반품돼서 돌아오거나 제품 매출했던 걸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건 이렇게 구분을 지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자기들과 필요한 계정들이 이렇게 다음 번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문제로 볼게요. 제품을 100만 원을, 자, 이게 조건이 바로 그거죠. 30일 중에 언제든지 갚아도 좋은데 열흘 안에 갚으면 2% 깎아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이 이루어졌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 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요. 대변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차변에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을 텐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자, 열흘 안에 들어오면
2% 깎아준다고 했을 때 만약 정말로 우리가 열흘 안에 갚았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100만 원 중에 2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넣어주겠죠. 자,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드가 404, 그의 매출 할인은 406번이 되니까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매출 할인도 같은 제품 매출 것으로 맞춰주셔야죠. 자,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도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회수 약정에 따라라고도 하고요. 혹은 조기 회수 약정에 따라서 일찍 회수가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자, 영업 외 수익에는요. 일단 이자 수익. 자, 회사가 대부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서 이자를 받는 행위는 영업 외적인 활동. 자, 이자 수익 대변에 수익의 발생 10만 원. 자, 여러분들 수익의 발생 대변이니까 수익 계정들은 모두 다 대변에서 시작을 하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다. 그 다음에 14,000원을 원천 징수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선납세금 14,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도 나오죠. 이 중간 배당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다라는 예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당금과 관련해서요. 현금 배당을 받았다. 중간 배당을 받았다. 할 때 모두 다 배당금 수익이에요. 간혹 오해하시고 중간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시험에서는 그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다 혹은 이렇게 중간 배당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십시오. 자, 임대료와 관련해서 이제 계정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임대료, 우리 기타 비유동자산에서도 배우셨었습니다. 자, 건물을 빌려주는 걸 임대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차변에 회사가 보통예금 통장에 5억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 5억 1천만 원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임대하고서, 건물을 임대하고서 보증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임대보증금이 얼마니? 라고 했더니 5억. 자, 이 임대보증금은 건물을 빌려주면서 받은 보증금인데요.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 재무상태표 요소의 부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5억은 보증금이지만 1천만 원은 월세를 받은 거다라고 했을 때 그 1천만 원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료라고 하고 이건 바로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다, 처분이익이다 이 녀석들은요. 모두 다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했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리고 판매했을 때 얻어진 이익을 나타내는 처분이익 이들도 모두 다 영업 외 수익이었죠. 자, 대신 이거 얘기할 때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역시나 같은 영업의 수익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라고 해서 구분해 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외환차익이다, 외환산이익이다 있습니다. 외환차익, 외환산이익은요. 우리가 외화거래에서 발생을 하는 거겠죠. 자, 외화거래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 외화 자산도 있을 거고요. 외화 부채도 있을 거예요. 외화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가치 이익이고요. 환율이 하락을 하면 가치 손실입니다. 그런데 외화 부채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갚아야 되는 원금이 높아지는 거니까 손실을 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하면 갚아야 될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되죠. 자, 거기서 이제 환율의 차이에 따라 환차익이다, 환산이익이다 라는 계정이 생길 텐데요. 환차익은 언제 쓰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언제? 대금을 상환한다거나 이런 외화부채 대금을 상환한다거나 아니면 대금을 회수한다고 할 때 우리가 환율의 차이가 나면 외환차익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결산하는 날 주주들에게 보고서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주주들한테 보고서 쓰기 전에 지금의 환율로 환산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외화 환산이익.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은 항상 결산하는 결산일에만 등장하는 계정입니다.
자, 사채 상환 이익도 있습니다. 자, 사채 상환 이익은 뭐냐? 사실 회계 1급에서는 사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사채를 일찍 만약에 만기 때 사채를 갚았다라고 한다면 사채라는 부채에 대해서 이 액면가액만큼 차변의 감소, 대변에 현금이 나가도록 하고 있죠. 자, 이 상태가 만기에 갚았을 텐데요. 우리가 만기에 갚은 게 아니라 조기에, 즉 3년 만기면 1년, 2년만 지나고 나서 우리가 3년 차 되기 전에 조기에 상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상환을 한다고 할 때요.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요. 대변의 현금을 꼭 액면가액만큼 다 갚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5만 원에 100만 원짜리 사채를 내가 해결을 했다. 라고 하면 대변의 수익 자리에 비는 걸 바로 사채를 상환할 때 원금보다 적은 돈을 갚아서 회사가 이익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사채를 상환할 때 일찍 갚았을 때 우리가 원금보다 적게 갚으면 사채 상환 이익이 되죠. 자, 반대로는 당연히 이제 사채 상환 손실이라는 계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익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요, 여러분들 순서를 잘 지키시면 좋아요 라고 하거든요. 대변에 유형자산 먼저 쓰시고요. 차변에 그 다음 번호에 감가상각 누계액 쓰시고, 세 번째 받는 돈 쓰고, 네 번째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수익 자리에 쓰시면 되죠. 자, 만약에 1번, 2번, 3번까지 회계처리를 했는데 이번엔 대변이 아니라 차변의 금액이 빈다라고 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자,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뭐냐고요? 우리 여러분들 투자 부동산 기억하시죠? 자, 이 투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자산들도요. 내가 구매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처분하면 그때 우리가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자산 수증 이익입니다. 자산 수증 이익은 말 그대로 내가 무료로 받을 때 이야기인데요. 자, 대표이사가 1억에 취득한 토지 공정가액 3억짜리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자, 이때 많이들 헷갈리는 게 대표이사가 구매했던 1억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럼 곤란하죠? 뭘로 하셔야 돼요?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시가. 그래서 차변의 토지 가격은 시가 3억, 거기에다가 취득세 100만 원을 합쳐서 3억 100만 원이 됩니다. 자, 대변엔 자산 수증이익이 3억이 생기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100만 원이 나갔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점,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회계 처리를 생략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공짜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공정가액으로 쓰며 자, 이 계정 꼭 기억하세요. 수증이익,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공짜로 하는 걸 이제 증여받았다고 하고요. 받을 수 써서 자산을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채무면제이익은 뭐냐고요?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데요. 50만 원만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다고 해요. 나머지 50은 면제하기로 하였다. 항상 문장 안에 면제라는 단어가 꼭 주어질 거예요. 그럼 계정과목도 내가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50만 원에 해결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를 채무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간혹요. 선생님,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매입 할인이랑 이 지금 외상값을 깎아주는 채무 면제 이익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 매입 할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던 거고요. 채무 면제 이익은 이제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문장 안에 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 채무 면제 이익을 쓰더라고요. 이거 나름의 팁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들은 모두 다 문장 안에 면제라는 단어를 주니까 채무 면제 이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용으로 넘어왔어요. 비용은 크게 네 가지 있었죠.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매출원가부터 살펴보시면 여기에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에서요. 차변에 기초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여기 매입액은 순매입액, 자, 기말상품 재고액의 타계정 대체를 차감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품의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도요. 451번에 상품 매출원가도 있고 455번에 제품 매출원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제조기업이라서 455번에 제품의 매출원가를 자주 쓰죠. 자, 그 다음 제조원가에 대해서요. 자, 제조원가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500번 때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발생된 비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용들은 앞에 보셨던 매출원가 쪽으로 이렇게 집계가 될 건데요. 자, 그럼 그런 비용이 뭐가 있느냐?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원재료비가 있고요. 그 다음 생산직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 임금 있습니다. 간혹 프로그램마다요. 500번 때 급여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오랜 시간 전부터 이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급여 하면은 주로 임금이라고 많이 불렀기 때문에 아직도 정답을 처음 내실 때 임금으로 많이 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푸실 때 생산직 직원이 받아보는 건 받아가는 월급은 임금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생산직 직원의 제조부 직원의 퇴직금은 500번 때 퇴직급여. 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요. 이 공장의 가스비, 수도세, 난방비, 유류대 이런 거 모두 다 가스수도료, 전기세 따로 떼서 전력비라고 합니다. 자, 이걸요 800번 때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지고 오시면 얘들은 사무실에서는 모두 다 수도, 광열비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잘 구분을 해주세요. 자, 500번 때 발생하는 것들은 가스수료, 전력비, 800번 때는 수도, 광열비. 자, 그 다음에 외주 가공비는 뭐냐? 자, 우리 회사가요, 어떤 기술이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분필은 만들었는데, 이 외부에 코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코팅하는 기술이 없대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코팅을 해달라고 해서 맡겼대요.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부에다가 가공을 의뢰하고서 납부한 비용이다. 그래서 외주 가공비. 역시나 물건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원가에 넣죠. 자, 그럼 제조원가는 딱 이만큼만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공장 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공장에도 거래처도 있고 전기세, 수도세뿐만 아니라 보험료, 세금, 각종 나머지 비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은 뒤에 판매비와 관리비랑 겹쳐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코드 번호만 500번대, 즉 제조원가 쪽, 800번대, 즉 사무실 쪽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명칭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즉 800번대 비용인데요. 여기 제일 첫 번째 급여부터 나옵니다. 자, 공장 직원의 월급 300, 사무직 직원의 월급이 200이다. 자, 공장 직원 월급은 300에 대해서 임금이라고 부르고요. 사무직 직원의 월급은 급여라고 불렀죠. 자, 원천징수세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야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건 예수금이라고 부르자고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죠. 자, 퇴직금과 관련해서 본사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보통예금에서 퇴직소득세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체했다. 자, 여기서 퇴직소득세 10만 원은 여러분들 우리 역시나 타인이 내야 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건 예수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 그러면 나머지 290. 다만 좀 조심하실 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20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충당부채 잔액을 먼저 가져다 쓰고 나머지가 퇴직급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충당부채가 있으면 충당부채를 모두 다 갖다 써라. 부족한 나머지가 퇴직급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입니다. 격리부 직원의 결혼 축하를 위해서. 자, 우리 직원들의 생일이나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 혹은 직원을 위한 회식, 직원을 위한 직장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직원을 위해서 써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 원 기록하시고요.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선 격리부서다라고 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들어가겠지만 생산직 직원이다 라고 하면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는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던 건강보험료. 자, 우리 앞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급여를 줄 때 각종 세금이나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준다고 했죠.
타인이 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비로 받아놓고 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직원이 부담했던 예수금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직원의 급여 지급을 하면서 원천 징수한 건강보험료 20만 원, 생산직 직원 12만 원이 있다. 자, 그 얘기는 직원이 반 부담한 거 예수금, 생산직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게 복리후생비 2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12만 원이 생산직 거니까 나머지 8만 원은 사무직 직원이 부담한 사무직 직원을 위해서 내준 복리후생비. 자, 그 다음에 요 멘트는 제가 잘못 썼죠. 죄송합니다. 이거 맞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 본인이 절반을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20만 원이 본인 부담분, 나머지 20만 원이 회사 부담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20, 20 해서 40이 나갑니다. 시험에 나올 때요, 그냥 뭐 생산직에 대한 건강보험료다 이렇게만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생산직과 사무직을 함께 같이 내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때 복리후생비 500번대, 800번대 나눠서 쓴다는 거 잘 보시고요. 자, 괄호 안에 제가 제라고 쓴 건 제조업가의 약자, 생산직을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 괄호 안에 판이라고 쓴 건 800번대, 즉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교육훈련비, 우리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죠. 자, 품질 경영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관리부 직원을 교육했대요. 자, 이 교육훈련비 하면 외부 학원에 딱 이렇게 교육을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교육훈련비 사용 사례를 보면 이렇게 강사에게 강의료 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사한테 강의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들은 그 강사가 내야 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금에 대한 개념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교육을요, 관리부만 받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에 대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800번대 교육훈련비를 쓰는 건 맞지만요. 만약에 생산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교육훈련비도 코드를 500번대로 쓰셨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요. 그 전에 가지급금이나 전도금이라는 개정을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왜냐? 출장을 보내며 회사가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하지만 그 사람이 교통비를 얼마나 쓸지, 숙박비를 얼마나 쓸지, 식대가 얼마나 나갈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전도금이다, 가지급금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전도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전도금 썼죠. 자, 그리고 나서 직원이 출장에서 도래왔다고 합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대 29만 원 쓰고요. 만 원을 현금으로 반납했다고 하네요. 그럼 대변의 전도금 사라졌다. 차변의 여비교통비 29만 원에 차변의 현금이 들어왔더라. 자, 그 다음 접대비. 거래처 영업부 부장 모친의 회갑 기념으로 홍삼 세트를 20만 원에 현금 구입하여 보냈다. 자, 거래처 부장 모친. 자, 거래처의 부장 모친이 됐든 Y가 됐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 거래처를 위해서 쓴다는 건 거래처 사장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접대비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우리가 거래처에 대해서도요. 매입 거래처가 있고요. 매출 거래처가 있습니다. 이 매입 거래처 같은 경우는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거래처이다 보니 주로 코드가 500번대 코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어디 쪽은 이 사무직 매출 쪽은 800번대 접대비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도요. 항상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800번대 코드를 쓰겠지만 다른 공장 쪽 매입처 이렇게 얘기하면 500번대 접대비도 있습니다. 자, 영업부 부장의 모친이었기 때문에 800번대 접대비. 자, 통신비. 통신비는 서로 연락할 때 쓰는 비용들이라고 해요. 우리 흔하게 이제 전화하니까 전화세, 자, 저는 전화세라고 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는 세가 아니라 전화 요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좀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저 전화세 아니고 전화 요금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세금은 내가 그냥 나라가 부과한 거에 대해서 내는 거고요. 요금은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요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전화세라고 했는데 전화 요금이고요. 팩스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기 우편 요금, 그 다음에 우표 및 엽서 대금 이런 것들 모두 다 회계는 통신비라고 합니다.
자, 수도광열비. 자, 역시나 여기도요. 전기세 아니고요. 전기요금 40만 원과 본사 사무실 전기요금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라고 했을 때요. 이 전력비 같은 경우 공장 쪽의 전기요금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전기요금을 냈어도 어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비는 공장 쪽에서, 본사는 수도광열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금과 공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재산세, 자동차세, 이건 정말 자주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협회비, 균등할 주민세, 이것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가 내주는 나머지 절반, 간주임대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면 역시나 세금과 공과. 자, 그 다음 대표이사 변경 등기료라고 했는데요.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생겨서 변경을 하러 갔더니 변경과 관련된 등록세를 내라고 했다. 그러면 역시나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한 번쯤은 다 시험에 나왔던 거 정리해 드린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자주 나오는 재산세, 자동차세나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리부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원천징수액 20만 원과 회사 부담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대변에 현금 사라졌고요. 회사가 부담하는 건 세금과 공과라고 부르고요. 직원이 부담했던 절반은 예수금이었죠. 자, 이 문제는 관리부 직원 한 사람만 나와 있어서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모두 다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문제도 관리부 직원과 생산직 직원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한다면 세금과 공과도 500번, 800번 이렇게 다시 나눠 써야겠죠.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회사가 내주면 복리후생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내주면 세금과 공과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르네요.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거 배웠고요. 임차료라는 계정, 우리 아까 뭐 임대보증금, 임대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임차보증금, 건물을 빌리면서 납부한 보증금은 자산 계정이고요. 월세에 대해서는 임차료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 제가 주로 이제 건물을 빌리고 건물과 관련된 그 요금을 내는 걸 임차료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요. 꼭 임차료를 건물에다가만 쓰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가면요. 빌려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복사기도 빌려서 쓰고요. 정수기도 렌탈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렌탈 요금들이 모두 다 임차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선비는 언제 썼어요? 수익적 지출일 때.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이 보험료,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한 정리를 하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동차 사면 흔히들 무엇을 먼저 납부를 해야 된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제일 먼저 내죠. 두 번째, 자, 자동차에 대해서 구매를 하면요. 여러분들 차 구매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 차량과 관련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죠. 자, 자동차 기름값, 유류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기름값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 틈틈이 점검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고장나면 수선도 받아야 됩니다. 수리. 자, 이런 수익적 지출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구매했을 때 얘기지만 실제로 구매하지 않고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자동차를 렌탈하거나 혹은 리스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이야기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써보자.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차량, 운반구. 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는 요소죠. 자,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보험료.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자동차는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해도 수선비라고 쓰지 않죠. 차량 유지비라고 쓰죠. 자, 그 다음 자동차세는 세금을 납부한 거다. 방금 전에 보고 오셨어요. 세금과 공과. 자, 그 다음 자동차를 렌탈하거나 리스하는 행위들은 그에 대한 사용 대가를 낼 때 임차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계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정리가 되었네요. 자, 경상연구 개발비는 개발비가 되지 못한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지출들이고요. 운반비는 사실 잘 안 써요. 왜냐? 매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는 취득원가 계정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물건을 매출하거나 할 때 운반비를 쓰는데 많이 나오진 않고요. 자, 도서인쇄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그냥 아무 책이나 샀다고 해서 도서인쇄비 아니고요. 회사가 업무와 관련된 서적을 사야 됩니다. 자, 관련된 서적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겠어요? 잡지, 신문 잡지도 있겠죠. 신문이나 잡지 등. 자, 이런 것들 해당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명함을 인쇄하는 비용도 우리가 모두 다 도서 인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모품비. 자, 소모품비는 회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소모품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필이 소모품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에 있는 휴지나 아니면 A4 용지 아니면 뭐 분필 지금 얘기했었던 거, 종이컵 이런 것들 모두 다 소모품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 소모품비는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가 구매해서 쌓아두고 있으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 비용은요, 500번, 800번, 900번까지 이렇게 같은 명칭인데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보면요. 제품에 대해서 100만 원 매출해서 회사는 대금을 카드로 받았으며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3일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입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카드 회사가 의무를 이행해줬으니까 나는 권리를 되찾았다.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코드 번호가 800번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갑니다. 자,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요.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단기 매매 증권들을 취득하는 행위가 우리가 제조기업이지 증권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정에서 수수료가 들어가면 수수료 비용이긴 하지만 영업의 비용 코드인 바로 코드번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900번대 코드로 구분해서 써달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광고 선전비 하기 전에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바드럼에 대한 추심 수수료, 타행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할 때의 수수료들이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도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다라고 하는 건요. 뭘 가지고 대손상각비라고 할까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회수할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대손상각비죠. 자, 영업의 비용에는요. 이자 비용이 있다고 했었어요. 이자 수익일 때 원천징수 당한 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이자 수익일 때는 선납세금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일 때는 예수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타인이 이자 소득을 얻었다.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걸 내가 원천징수했다. 이자 비용엔 예수금. 자, 그 다음 외환차손이다. 외화한산손실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외화 장기차입금 $10,000. 1달러당 1,000원. 자, 그 다음에 3년 만기로 외국 은행에서 차입하여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그냥 장기차입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처럼 외화장기차입금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자, $10,000에 대해서 1달러당 1,000원씩 빌렸던 거고요.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이 1,200원으로 외화장기차입금이 평가가 되었대요. 이처럼 이런 장기차입금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외화 대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 왜 우리 은행에 가시면 사실 때 환율, 파실 때 환율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말고요. 기준 환율. 이 기준 환율에 맞춰서 계속해서 주주들에게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이제 1,200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갚아야 될 부채의 원금이 200원씩 상승한 겁니다. 자, 갚아야 될 부채의 원금이 1달러당 200원씩 상승했다. 이렇게 $10,000니까
200만 원이 상승했다. 그러면 부채의 증가가 대변에,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 대변에 증가했고요. 부채의 원금이 늘어난 만큼 회사가 손해를 봐서 외환산 손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1,200원으로 올랐었어요. 처음엔 1,000원이었다가 1,200원으로 올랐었어요. 그러다 다시 1,1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부채가 100원씩 감소했고요. 이렇게 10,000달러다 그러면 100만 원이 부채의 원금이 줄어들었겠죠. 자, 부채의 감소 저기 차변, 부채의 원금이 줄었으니까 회사는 외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12월 31일 결산한 날 쓰는 표현은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이 중에 이제 5,000달러를 1,100원에 1,100원짜리, 즉 아까 마지막으로 결산 때 1,100원이다. 이렇게 가격을 써놨던 외화 장기 차입금을 1,200원에 상환을 했다. 자, 더 높은 금액으로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금은 600만 원이 나가고요. 외화 장기 차입금은 1,100원으로 550만 원만 됩니다. 자, 그럼 550만 원의 부채를 600에 갚았으니까 갚는 날 환율의 차이가 나는 건 외환차손. 여기는 5,000달러에 대해서 1,100원,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나머지 550만 원의 장기 차입금. 여기에 대해서 현금은 500이 나갔다. 그리고 나머지가 외환 차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서 우리 회계 기간 중에 차이가 나는 것들 이렇게 상환하거나 회수하면서 차이가 나는 건 외환차손, 외환차익이고요. 결산일 날 사용하는 건 외환산이익, 외환사손실. 자, 기부금. 회사에 제품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제품을 기부할 때 원래 원가가 500짜리인데 원가는 500, 시가가 700이래요. 그럼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700이니까 700만 원어치를 기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회계 그렇게 작성하지 않아요. 매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잡지 않아요. 원가 그대로 제품이 사라진 거고요. 차변에 있었던 재고가 이렇게 기부금이라는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돼서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변 제품에다가 타계정 내체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미 앞에 바드럼 파트에서 이야기했었고요. 이 경우에 바드럼에 대해서 만기 2개월을 넘기고 은행에 매각하다, 저 매각하다 혹은 매각 거래로 처리하시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이 할인율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바드럼 사라졌다.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 평가 손실, 그 다음 처분할 때 처분 손실. 자, 재해 손실은 뭐가 있느냐? 지금 공장에 화재로 인해서 혹은 홍수로 인해서 이런 천재지변에 따라 재산이 사라지게 되면요. 자, 원가 그대로 사라졌다. 타계정 대체, 차변에 우리 회사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재해 손실. 자, 그 다음에 전개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1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처리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자, 오류 금액 중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요. 당해년도의 오류를 단기에 발견을 하면 해당하는 날짜에 가서 전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기의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 즉 작년에 있었던 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일단 이번 연도에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벌이는데요. 이 파산을 했다고 해서 대손 충당금을 쓰지 않고요. 전년도에 파산을 했던 거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거라 그래서 전교류 수정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하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찾으면 코드가 300, 900이 나오는데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900번대 씁니다. 왜? 그 900번대가 영업 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단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끔 정리를 해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라고 하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 900번대 영업외 비용 쓰시면 끝나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분계 순서대로 대변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처분하면서 받은 돈에 차변에 빌 때 처분 손실. 자, 그 외에 이제 투자부동산을 팔았는데 싸게 팔아서 투자자산 처분 손실도 나올 수 있고요. 뭐 현금이나 이런 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잡손실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 비용 내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결산 때 정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앞에서 미리 배우시기도 했었어요. 법인세 낼 때 우리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먼저 납부했던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걸 회계는 선납 세금으로 부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법인세가 나왔을 때 선납세금과 미지급 세금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사실 앞에 자산 부채를 배워오시면서 차근차근 다 같이 한 번쯤은 만났던 계정들이라 쭉 정리해 드렸고요. 시험에서 이 계정들을 잘 구분해서 쓰셔야 점수가 고득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요. 실습 많이 하시면서 또 익히시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 내용들 꼭 기억해 두세요.